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요, 모니터 수리 실전 과정 제3강, 실질적으로, 고장 내용을 가지고 실지 진단 및 수리하는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1강, 2강에서, 배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는 우리가 뭘 했냐면요, 우리가 모니터 실무 과정, 즉 상강부터 어떤 고장 요소를 놓고 진단 및 수리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기본 이론이 있다. 즉 전자 이론이나 아니면 소자 양분 판별법, 그 다음에 모니터 입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실전 3강부터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부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리를 입문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뭐 취미로 하시는 분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갖춰야 될 장비는 무엇이 있는가, 그 중에서 측정 계측 장비는 무엇을 구입을 해야 되고, 솔더링 디솔더링 장비는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SMT 관련 장비는 어떤 것이 있고, 또 펌웨어 관련 장비, 보조 장비 및 지그류, 공구 및 부자재류, PCB 관련 화학제품류, 솔더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부품, 즉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는 어떤 부품을 갖추고 있어야 수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알아봤고요. 또 장비 및 구매 사이트, 즉 국내나 해외 사이트에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장비 또는 이제 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가, 그 사이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또 장비 및 부품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여러분들이 수리를 하기 위해서 수리 다이에 장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성이 있는가, 부품 박스를 어떤 식으로 배치해야 우리가 수리 시에 작업 공수를 좀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수리를 진행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환기시설인데, 환기시설이 지금 안 돼 있는 분은 어떻게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또는 환기시설은 간이식으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개선 작업을 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저희 매장을 샘플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개선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 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했냐면요, 물론 뭐 우리 실전 수리하기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 유튜브나 네이버 TV나 공식 카페를 통해서 많은 기본 강좌들이 1강부터 쭉 올려져 있는데,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공부를 했지만은 좀 부실하게 공부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엑기스만을 모아서 한번 그 강의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모니터 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보통 모니터는 LCD 모니터, LED 모니터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구조로 돼 있는가 한번 알아봤고요. 근데 모니터는 우리가 파워온 버튼을 눌러서 액정 화면에 영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그 시그널 플로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해서 알아봤고요. 또 우리가 모든 전자기기의 동작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뭐 SMPS라고 얘기하죠. SMPS의 동작 원리와 회로 해석을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해봤고요. 또 우리가 백라이트를 켜기 위해서 액정 자체는 자체 발광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반드시 뒤에서 광원을 쏴줘야 되는데, 광원 방식이 우리가 형광등 방식이 있고 LED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CFL, 즉 형광등을 켜주기 위해서는 형광등을 켜주기 위한 SMPS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인버터라고 그랬습니다. LED 백라이트를 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광원을 켜주기 위한 그 SMPS가 뭐냐? 컨버터 내지는 드라이버 보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인버터 컨버터에 대한 동작 원리 및 회로 해석을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또 모니터에서 주로 고장나는 소자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터치하고 넘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주로 이제 그 데이터 시트를 잘 안 보는데, 패널 데이터 시트는 어떻게 보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알아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고장이 들어오면은 어떤 지그를 통해서 고장 요소를 빨리 1차적으로 유형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빠른 고장 요소를 찾을 수 있는 지그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모니터에 대해서 수리 입문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냐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니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측정해보고 파형도 측정해보고 전압도 측정해보고 그 다음에 회로 해석이나 그 다음에 동작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측정용 지그들을 즉 아답터 형식의 공급 방식의 모니터 그 다음에 이 립스보드 타입의 모니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형 아크릴판에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우리가 지그를 만들자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TV SMP에서는 구조가 틀리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좀 틀립니다. PFC하고 공진 회로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회로 해석이나 동작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TV SMPS를 별도로 우리가 테스트 지그를 만들어서 우리가 회로를 기본적으로 놓고 그 동작 원리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구성 요소를 우리가 공부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자, 그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이제 모니터 실전 즉 고장 수리를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제가 1강 2강에서 여러 시간을 걸쳐서 우리 그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매장에 들어온 고장 제품을 가지고 자, 이런 단계로부터 이렇게 1단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수리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실전 수리 과정 3강과 4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나름대로 작업하는 우리 수순 그런 단계를 여러분들이 정해서 마구잡이로 우리가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계, 그죠? 진행 과정을 거쳐서 최종 우리가 그 고객이 인도하기까지 과정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제 어떤 그 수리하는 기본적인 그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수리하면 아무래도 업무에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제 3강과 4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실전 과정에서 진짜 고장 수리를 한번 해볼 게 뭐냐면, 일단은 고장 수리가 들어왔는데 전원무 현상이 들어왔어요. 그죠? 전원무 현상이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 수리한 건 뭐냐면 립스보드 1차 잔을 고장 수리를 했다. 그죠? 그죠? 전원무 현상. 우리가 모니터의 대표적인 고장은 뭐냐면 전원무 현상, 즉 아예 전원이 안 들어가는 현상을 전원무 현상이라고 합니다. 화면무 현상, 전원은 들어가는데 화면이 동작이 안 돼요. 그런 증상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증상이 뭐냐면 전원하고 화면은 나오는데 화면에 이상 현상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화면은 켜지는데 노 시그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긴다든가, 화면에 어떤 스무 현상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화면이 가독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세 가지의 고장 원인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다. 전원무, 화면무, 화면 이상 현상, 이런 부분을 들 수가 있다. 그죠? 근데 그 세 가지 어떤 그 고장 현상 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고장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3강과 4강에서 대표적인 고장 증상을 놓고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장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과정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단계별 내용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장 수리를 할 때, 자, 1단계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자, 1단계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올 분해, 해체하기 전에 먼저 고장 유형 분석을 1차 분석을 해야 된다. 전원을 인가해서 고장 증상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초보분들은 모니터 들어오면은 그냥 막바로 뜯어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고객이 가져온 그 고장 내용을 우리가 접수를 할 거 아닙니까? 접수할 때 고객의 고장 어떤 유형을 먼저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고객이 얘기할 겁니다. 지금 버튼이 아예 안 눌러집니다. 쓰다가 30분 되면 화면이 꺼져 버립니다. 또 쓰다 보면 또 이렇게 되면 화면이 좀 이상하게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분 그 수리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1차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고객이 매장을 가신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원을 꽂아 가지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먼저 기본적인 증상을 여러분들이 1차 유형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아까처럼 자, 전원무 현상이냐 아니면 화면무 현상이냐,
화면은 나오는데 어떤 화면에 이상 현상이 생기는 현상이냐 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전원이 아예 안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앞전에 모니터의 기본 이론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이 강의를 임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자, 전원이 안 눌러진다. 그러면 뭐 버튼이 좀 문제가 돼서 있죠. 온오프 버튼이 문제가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버튼이 보통 정상이라 그러면은 그냥 버튼에 누른 온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MCU 안에 들어가서 펌웨어 자체가 운영 체제가 연산을 해서 온오프 시그널을 어디 주냐, 그죠? 인버터 쪽하고 패널 쪽을 갖다가 패널 5V에 어떤 그 게이트를 열어주는 스위칭 신호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펌웨어 문제가 아닌가 하고 이러면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원이 안 켜진다 그러면, 그죠? 어떤 문제를 또 줄 수 있어요? 자, 립스 보드 SMPS에서 AD 보드가 기동하기 위한 전기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야 하는 나름대로 그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공부한다면 여러분들 앞에 오는 감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1차 유형 분석을 하는 것이 1단계 수리다. 1단계. 여기서만 1단계 수리가 바로 그거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유형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 자, 2단계는 뭐냐면 1차적으로 유형 분석을 했다면 일단은 모니터를 올 분해해야 되겠죠. 그죠? 뭐 모니터 다리 받침대를 뜯고 케이스 나사 스크루를 갖다 분해를 분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뚜껑을 열겠죠. 그죠? 그런 작업을 이제 2단계에서 해야 되는데, 모니터를 뜰 때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분해를 한 우리 툴들이 있는데 보통 헤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일반적으로 막 드라이버로 뜯으시는 분들 잘못하면은 이거는 우리 제품의 내 제품이 아니라 고객 제품이에요. 고객의 제품에 대해서 내 제품처럼 소중하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케이스 분해 툴을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케이스를 뜯다가 어떤 그 플라스틱 재질인데 부러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흠집이 나거나 하면 고객의 컴플레인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경우를 당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통 테이프를 갖다가, 그죠? 깨진 부분을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줄 겁니다. 아니죠. 소비자들은 거기서 반드시 이의 제기를 하죠. 그랬을 경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매장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갖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를 분해를 하기 위한 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케이스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케이스를 뜯고 나서 수리를 위한, 그죠? 수리를 하기 위한 부품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 분해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2단계 수리 단계죠. 자, 3단계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직접적인 것보다는 고장 부위를 단시간에 찾기 위한 우리가 지그를 좀 써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합시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어떤 수리를 위해서 그 지그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은 안 갖고 있어요. 그럼 수리를 어떤 작업 공선을 누가 먼저 우리가 짧게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자, 연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왜냐면은 자, 이것이 어떤 고장이 원인이라는 것을 지그를 통해서 우리가 빨리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즉 작업 공수를 줄일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직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면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다. 고장 수리할 때, 모니터 고장 수리할 때. 자, 패널 테스터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 모니터 수리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먼저 패널도 우리 고장 증상 중에 패널도 많이 차지해요. 패널도. 그래서 자, 이 패널 자체가, 그죠? 패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패널 테스트기를 통해서 패널이 정상이다 아니라를 우리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액정 자체, 이 패널은 자체 발광이 아니라고 했죠. 물론 원래는 자체 발광이지만 지금 쓰는 모니터, 그죠? LED 모니터라 LCD 모니터는 그 액정이 자체 발광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광원 자체가 많이 문제가 또 되죠. TV 같은 거 여러분 많이 좀 접해보죠. 소리는 나는데 화면이 흑화 현상, 즉 화면이 안 나오는 현상인다 그러면 보통 보면 LED 패키지가 불량이 나서 보통 광원이 안 쏴주니까 화면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후라시로다가, 그죠? 여러분들 LED 후라시 있죠? 켜진 상에 LED 후라시로다가 액정을 비추면은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그 화면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백라이트 불량이죠. 그래서 CCFL 방식의 모니터는 이 CCFL 백라이트 테스트 지가 있어요. 얘를 통해서 백라이트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는 먼저 백라이트부터 우리가 작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연결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LED 백라이트
방식의 모니터다. 그러면 이 LED도 안에 들어간 LED 바가 쭉 이렇게 있는데 요 패키지도 있죠. LED 한 개 한 개를 패키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것이 불량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켜진단 말이죠. 그럼 LED 백라이트 테스트 갖고 LED는 백라이트는 문제가 없는가를 빨리 판정을 해야 돼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빠른 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지그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ISB 지그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뭐냐면 롬라이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옛날에 롬라이터는 우리가 지금 AD 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 그 MCU가 있어요. 이렇게 SOIC 8핀 타입에 SOIC 8핀 타입 이렇게 롬이 MCU가 있는데, 그죠? 225 모로 나가는 푼번이 225 모로 나가는 이것이 이제 MCU인데 요 안에 폼웨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요 안에, 그죠? 그 ISB 지그는 뭐냐면 옛날에 롬라이터는 이 SOIC 8핀 타입의 이 소자를 탈거한 상황에서 소켓 컨버터에도 꽂고 우리가 얘를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리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ISB 지그는 뭐냐면 그냥 AD 보드에, 그죠? 실장된 상황에서 이런 RGB나 DVI 포트를 통해서 막바로 얘를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는 장비가 바로 ISB 지그다. 그죠? ISB 지그다. 그래서 좀 편리해졌죠, 작업이. 물론 뭐 ISB 지그가 보통 100% 다 커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거의 커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왜 ISB 지그를 갖고 있어야 되냐, 그런 얘기는 뭐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파워 버튼을 누르는데 아예 전원 LED도 켜지 않고 전원이 먹질 않아. 그럼 제가 아까 세 가지 유형을 얘기했죠. 이거는 분명히 스위치 불량 아니면은 폼웨어 불량 아니면은 어떤 그 SMPS에서 AD 보드에 전원을 공급 못하기 때문에 전기가 제공이 안 되니까 동작이 안 된다. 그런 세 가지 유형을 얘기했죠. 자, 그 단계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버튼이 안 눌러주는 불량은 스위치보다는 우리가 MCU 안에 있는 폼웨어에 우리가 더 비중을 많이 둔다. 그죠? 수리를 많이 해본 사람은. 그럼 뭡니까? 일단은 케이스 분해하기 전에, 그죠? 뭐냐면 이 지그를 가지고 한번 그 RGB 포트나 아니면 DVI 포트에 연결해 가지고 내가 만약에 내 PC에 그 모델에 대한 폼웨어를 갖고 있으면은, 그죠? 막바리 가면 거기다 업데이트를 시켜본단 말이죠. ISB 지그를 업데이트 시키니까 버튼에 눌러주면서 LED에 불이 들어오더라. 그런 것은 바로 뭡니까? 아, 폼웨어 불량이었었다. 우리가 판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그는 뭐냐면 고장 수리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빨리 고장 요소를 여러분들이 빨리 분석을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지그거든요. 이런 지그 없이도 수리 잘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왜냐면은 많은 모델, 많은 불량 유형을 접하다 보니까 아, 이건 이거야 하는 그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원포인트 수리를 잘한다 얘기하죠. 원포인트 수리 하는 사람은 그것만 배운 게 아니라 많은 모델과 많은 이론을 알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원포인트 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 이거 안 갖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대부분이 이제 수리맨들이 이런 부분을 갖고 있죠. 그죠?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자, 올분해 작업을 하고 있으면 이런 이제 우리가 지그리를 준비해야 된다. 그지?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3단계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4단계는 뭐냐? 이제 4단계는 이제 2차 분석하고 수리 및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자, 다기능 테스트를 해서 고장 요소 빨리 찾는다고 그랬죠. 이것이 패널 불량인지 아니면 백라이트 불량인지를 먼저 찾는다 그랬죠. 자, 패널이 이 테스터기로 측정을 해봤더니 이상이 없더라. 그럼 뭡니까? 일단 패널을 제껴 놓는단 말이죠. 패널이 정상이니까. 자, 그럼 뭐냐? 고장 부위가 두 가지로 압축이 되죠. SMPS 아니면 AD 보드 쪽일까 말이죠. 그죠? 그럼 먼저 우리가 SMPS하고 AD 보드를 놓고 우리가 고장을 우리가 점유율을 따져본다면 전원부 쪽이 고장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우리 모니터에는 립스 보드라고 보통 얘기하죠. 또는 IP 보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립스 보드 쪽의 불량이 그 AD 보드에 비해서는 고장 점유율이 높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 SMPS부터 테스트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2차 분석하고, 그죠? 2차 분석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수리를 이제 진행해야 되고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아까 이 증상은 뭐 전원무 증상이라고 했죠? 지금 수리를 우리가 진행하는 그 고장 제품이 뭐냐면 전원무 현상이에요. 그럼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요것이 OSD 버튼 불량일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뭡니까? OSD 버튼부터 판별을 해야 되겠죠. 얘가 버튼 불량인지, 그죠? 진행성 불량인지를 우리가 판별을 해야 되고, 이것이 문제없다. 그럼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원무 현상이니까 고장의 가중치를 어디다 많이 두냐? AD 보다보다는
그 립스보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있죠. 거기 그쪽에 비중을 좀 더 주고 우리가 상세 점검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수리를 해보면 거의 보면 립스보드 즉 SMPS 파트 쪽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립스보드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전원무 현상일 때는. 자, 그래서 상세 점검을 해봤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2차 측에 측정을 해봤더니 립스보드 상세 점검 측정을 해봤더니 AD보드를 동작시키는 5V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인버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12V가 아예 0V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수리의 경험을 우리가 토대로 해본다면 스위칭부에서 스위칭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펄스 발진 스위칭을 못하다 보니까 2차 측으로 유도기 전력이 발생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그 2차 측에서 2차 정류회를 통해서 5V, 12V가 안 나온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2차 단에서 우리가 5V, 12V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죠? SMPS는 스위칭 모드이기 때문에 그 스위칭 파트 쪽에서 동작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상세 점검을 해봤더니 1차단에 어떤 그 문제가 스위칭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 1차단 스위칭 에러를 수리를 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 1차단 스위칭 회로는 물론 FET라든가 스위칭 FET라든가 PWM 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 입문자들은 많은 에러선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고장 수리 단계에서는 1차탄 우회 키트라는 키트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죠? 편리하게 이런 분이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1차 테스트를 했어요. 수리한 다음에. 이 1차 테스트는 뭐냐면, 립스보드 단독으로 테스트하는 것 같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단독 테스트 아무 이상이 없이 이제 수리가 됐어요. 그건 뭡니까? AD보드 및 패널을 갖다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제너럴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되겠죠. 자, 이상이 없었다. 수리 부품을 이제 조립을 해야 되겠죠. 고객한테 인도하기 위해서. 인도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고객의 물론 얘기를 뭐 감안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모니터를 수리하고 나서는 모니터는 시간이 지나면 이상 현상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전 이제 고객한테 약속할 때는 모니터 수리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에이징 타임까지 감안해서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의제기하는 손님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그러면 에이징 타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에이징이 뭐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재불 방지를 위한 에이징 타임을 우리가 실시를 해야 된다. 지금 에이징 타임은 뭐냐면요. 자, 수리를 해서 여기서 종합 테스트까지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확정적인 우리가 종합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죠? 시간이 지나면 어떤 소자는 열을 받으면 이상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니터에 줄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가독성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스미어 현상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에이징 타임 자, 뭐 30분에서 1시간 동안 에이징 타임을 걸어서 우리가 한다. 이 에이징 얘기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원칙적으로는 에이징을 걸 때는 극한 상황을 한번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예를 많이 드는 게 가전제품 회사에서 보면 보통 우리가 신제품을 개발하고 나서 에이징 타임을 많이 갖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극한 상황 아주 온도가 굉장히 낮은 극한 상황 북극 지방의 어떤 온도다. 그런 거하고 아주 더운 지방의 열대 지방의 온도다. 그 두 가지를 갖고 에이징을 걸어요. 그랬을 때 기계가 문제가 생기는지 안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제품을 만들게 되면 양산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 그 제품들이 그죠? 뭐 열대 지방에도 수출이 될 수가 있을 거고 저쪽 북극 지방에 그죠? 그쪽이 수출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 갔을 때 어떤 제품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뭡니까? 이 제품 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에이징이라는 것은 극한 상황에서 에이징을 거는 거죠. 근데 우리 모니터는 이제 뭐 극한 상황까지 뭐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충분하게 시간이 지나면 열이 받아서 동작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에이징 타임을 갖고 우리가 테스트한 다음에 고객한테 인도를 해주게 된다면 최소한 재콜 방지를 줄일 수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에이징을 걸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이제 뭐 수리맨들이 뭐 나름대로 용어를 만들어서 뭐 봉지 신공이다. 모니터에다가 봉지를 씌워서 쫙 잡아맸을 때 30분 지나면 열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상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극한 상황에 에이징을 걸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소자가 많이 발달하고 그죠?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이제 집적화가 되다 보니까 고장 요소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도 이제 고객의 의견을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극한 상황에 에이징을 걸 필요는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에이징 타임을 좀 가져라는 게 이제 5단계 수리 작업입니다. 6단계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그 모니터 같은 경우는 MCU 안에 폼웨어가 들어있어요. 폼웨어는 뭡니까? 그죠? 모든 그 전자회로는, 그죠? 어떤 폼웨어에서 회로 컨트롤을 해요. 만약 세탁기 어떤 뭐, 야, 뭐, 빨래를 돌려라. 그럼 뭡니까? 물을 내보내고, 뭐, 모터를 돌리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MCU 안에 들어있는 폼웨어가 버튼을 비록 소비자가 눌렀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MCU 안에 있는 폼웨어한테 전달하게 되면 얘는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산을 해가지고, 그죠? 뭐, 물을, 차단한 걸 밸브를 연다든가 모터를 돌린다든가 뭐 좌로 2회전 우로 3회전을 돌린다든가 이런 것을 다 뭐냐면 그 컨트롤 하는 거예요. MCU 안에 있는 폼웨어가.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온오프 버튼을 누르든가 아니면 브라이트 버튼을 누르든가 아니면은 뭐 사운드가 내장되어 있는 모니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소리를 줄이라 늘리는 것도 다 뭐냐면 버튼을 누르면 그 신호가 MCU 안에 있는 폼웨어로 들어가서 폼웨어가 연산을 해서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폼웨어 분량이 많아요, 의뢰로. 그래서 아까 ISP 지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제 폼웨어 우리가 업데이트를 한번 시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폼웨어가 TV, 모니터, 노트북 이런 것들은 그 메이커 웹사이트에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 메인보드는 뭐 여러분들이 뭐 아소스라든가 아니면 기가바이트라든가 이런 그 메이커 쪽에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바이오스라이 공개가 돼 있는데 TV, 모니터, 노트북은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이 데이터 그 롬 파일이 뭐 폼웨어를 보통 롬 파일이라고 많이 우리가 칭하는데 롬 파일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지인을 통해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가입한 카페라든가 그런 데 통해서 그 롬 파일을 좀 달라고 올려놓으면은 묵묵부답인 경우가 많죠. 잘 주지를 않습니다. 그죠? 뭐 왜 안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나름대로의 어떤 본인들만 노하우를 갖고 있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아쉬운 소리를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장 제품에 어떤 그 모니터가 들어왔다면 모니터 TV 있는 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내 PC 안에 이 모델에 대한 우리 롬 파일 내가 보유하고 있는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뭡니까 수리를 여기서 최종 테스트 에이징을 건 다음에 뭡니까 반드시 내 PC에 ISP 지구를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한 롬 파일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지 내가 다음에 똑같은 모델이 들어왔을 때 이런 증상이 나왔다 그러면 뭡니까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내가 내 PC에 있는 폼웨어를 갖고 어떤 그 제품의 업데이트 롬 파일을 폼웨어를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향후 수리를 위한 우리가 유지관리 작업이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마구잡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PC에 어떤 그 PC에 메이커별 모델별 폼웨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데 그는 우리가 그 디렉토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P 지구를 통해서 뭐 써본 분들도 있고 안 써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ISP 지구를 어떻게 폼웨어를 복사하고 내 PC에 저장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이런 단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리를 진행하면 좋겠다. 물론 뭐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그죠? 수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수리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를 배우든 간에 이 체계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체계가 내 몸에 배에 있어야지 수리도 잘하고 어떤 나름대로다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전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머릿속에 구축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론을 강조시켰던 것도 그러죠. 우리가 수리 실무에 접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모르면 동작 원리나 회로 해석을 못한다면 수리는 우리가 먼 나라 세상의 얘기밖기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이론을 모르다 보니까 뭘 손대야 될지 모르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무데나 손대가지고 더 분량을 어떤 가중을 시키는 그런 어떤 우리 그 수리도 진행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왜 드냐면 자 어떤 그 컴퓨터 가게에서 수리가 안 돼서 2차적으로 온단 말이죠.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을 수리한 흔적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수리에 이론이라든가 수리의 실력을 스킬업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내용을 더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제 1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올 분해 전에 고장 유형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고장 유형 분석. 고객이 지금 갖고 온 모니터가 어떤 내용인가 고객한테 얘기를 듣고 고객이 매장을 떠난 후에 내가 다시 전원을 연결해서 한번 측정을 해놓은 거죠. 자, 우리가 모니터의 1차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대표적인 고장 증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원 무현상. 전원이 아주 인가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화면 무현상은 뭡니까? 전원은 인가되지만 영상이 출력 안 되는 현상이란 말이죠. 또 화면의 이상 증상, 라인 디펙터, 즉 영상이 어떤 구현되지 않는, 그죠? 라인 디펙터 현상, 스미어, 뿌연, 안개가 낀 그런 스미어 현상, 화면 깜빡인 현상, 또 가독성이, 글자는 나오는데 가독성이 떨어진다, 막 이중으로 글자가 겹치든가 이런 불량이 있을 수가 있다. 대표적인 고장은 물론 수리를 들어가면 여러가지 뭐 어떤 소자 불량도 있을 거고, 저 회로에 있는 어떤 그 회로에 어떤 그 관련되는 소자들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물론 이제 그런 건 추정 60분을 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모니터는 전원무 현상으로 들어오면 전원무 현상, 그죠? 아예 전원에 들어가지 않는 현상, 그죠? 이 버튼을 여기서 누르더라도 아예 LED 불도 안 들어와요. 그죠? 그죠? 버튼이 눌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생각한 게, 제 고장 유형을 생각을 해보면, 수리해본 어떤 통계치를 보면, SMPS 쪽 아니면 폼이 아니면 OSD 버튼 불량이다. 이런 걸 여기서 1차 분석을 하는 거죠. 난 초보자인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의 그 뭡니까? 수리 경험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전에 이론을 여러분한테 공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론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한다면, 아, 대충 이 분량인 것 같아 하고 이론을 진짜 아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판단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현상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제가 동영상 한번 찍어봤어요. 자, 손님이 매장을 떠난 후에 제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 아예 봐. 버튼에 지금 LED도 안 들어오죠? 그죠? 안 들어오죠? 폼에가 연산을 해서 줘야지 여기 뭐 LED 들어오게 되는데 동작을 안 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그죠?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가 들어와서 1차 고장 유형 분석은 보통 3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자, 2차 이제 올 분해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올 분해 작업을. 그때 우리가 뭡니까? 이 소비자 제품이 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내 제품이라도 중요하게 기스가 나지 않게끔, 어떤 케이스가 깨지지 않게끔 우리가 그걸 잘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분해 트레는 보통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여러분들 다 갖고 있겠지만 보통 여기에 플라스틱 헤라라는 걸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요게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뭐 중짜리하고 소짜리를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죠? 또 이런 것들은 뭡니까? 노트북 들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노트북 케이스는 더 약하죠. 여러분들 요거 아니면 요걸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를. 그죠? 갖고 있는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틈새 공략을 해서, 요런 걸 틈새 공략을 해서 이제 플라스틱 헤라를 쭉 뜯어버리는 작업을 하겠죠. 그죠? 요렇게 이제 이 툴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보통 대부분 기스가 납니다. 뭐 깨지는 것보다는 기스가 많이 나죠. 그럼 소비자가 컴플레인 걸겠죠. 왜 이 케이스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유, 고장 수리하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정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죠? 요즘 고객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 갖고 우리가 분해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요런 이제 그 플라스틱 헤라는 이제 철물점이나 이런 데가 많이 팔죠. 아니면 다이소나 이런 데 많이 팝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에 많이 파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툴 선택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적인 이런 걸 갖고 있고, 나머지 필요하시면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나중에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지만,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많이 그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다 보면 이 툴을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게 돼 있어요.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툴을 찾게 돼 있습니다. 공구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지그를 만들고 이런 자꾸 이 툴 같은 거를 구입하게 되는 게, 작업하다 보니까 불편해. 불편하다 보면 어떻게 개선할까? 그런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꾸 생기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케이스 분해 툴은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해할 때 이건 소비자 제품이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괜히 고객이 불만을 가지면은 굉장히 우리가 매장에, 그죠?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그죠? 그렇게 다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작업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1단계 이제 분해 작업 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분해를 해야 되겠죠. 1차 유형 분석을 했으니까 디테일한 분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분해할 때 이제 밑에 받침대부터 이제 뜯어야 되는데, 이 받침대가 말이죠. 메이커에 따라서 또 국내 거냐 아니면 해외 거냐에 따라서 이상 야릇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어요. 어떤 분은 락 장치가 돼 있어서 드라이버로 누르고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은 힘을 줘서 강력하게 쳐야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주 애로사항,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예전에 초기에도 이 모니터 뜯을 때 이 뜯는 방법을 몰라서 아주 헤맸던 시절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은 내가 어떻게 돼 있다 구조를 다 설명을 못 드려요. 분해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뜯는 요령이 생기죠. 요런 거 간단하죠. 여기 앞에 있는 카바를 빼면은, 그죠? 빼면은 요런 부분이 나사가 있어요. 그것만 불면 빠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덮개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덮개. 이 덮개도 안에 락이 걸려 있는데, 잘못하면 락이 부러져서 덮개를 다 때려도 흔들흔들 돼요. 그럼 소비자 컴플레인을 걸겠죠, 또.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게 무조건. 이 재질이 케이스가 이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자, 일단은 받침대를 풀어야 되겠죠. 자, 이제 받침대를 풀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들이 막 딴 데로 잘못하면 이 작업 다이에다 올려놓으면은 툭 쳐가지고 저쪽에 떨어지면 나사를 못 찾아요. 그나마 모니터 나사들은 보통 큰 걸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사 여분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사 여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아요. 하지만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은 나사가 조그맣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똑같은 규격의 나사를 안 갖고 있는 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빼고 그 부분을 갖다 결합 안 하고 고객한테 주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플라스틱 접시 같은 데다가 나사를 이런 식으로 보관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도 불안하죠. 왜냐면 옆에 있는 탁 치면 이것도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갖춰야 될 공구 장비에서 제가 이제 부품통 하나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가능한 요런 이제 그 접시 플라스틱 요런 그 통을 쓰지 마시고요. 요런 거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요런 이 덮개가 있는, 그죠? 이런 덮개가 있는 나사 보관통이 중요합니다. 그죠? 요런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뚜껑을 닫아 놓으면 탁치대에도 이 쏟아지지가 않죠. 이렇게. 그죠? 쏟아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TV 수리할 때 이제 그 LED 바 쪽에 그 패키지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 확산렌즈를 띄워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게 담아놓지 않은 확산렌즈가 하나 날아가 버리면 어디 떨어져 버리면 잘 못 찾아요. 요거 하나 똑같은 걸 주문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나사통 있죠. 요렇게 노트북 같은 건 나사들 있잖아요. 이 파티션이 또 돼 있기 때문에 요런 걸 파티션을 좀 넓게 해서 또 나사 담을 수 있단 말이죠. 요런 걸 쓰는 게 좋겠죠. 그죠? 저것도 이제 접시 같은 것도 위험해요. 요런 거는 뭐 나사통 하나에 뭐 5,000원 정도 싸니까 인터넷에서 구매해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나사 분해할 때는 요런 통에 넣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요런 거는 이제 옆에서 누가 툭 쳤단 말이죠. 그럼 떨어지면 못 찾아요. 그럼 또 그거 찾느라 여러분 스트레스 받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나사통에 반드시 보관하자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틈새 공략을 한 다음에 이제 헤라로다가 쭉 밀면 이게 케이스가 뜯어지죠. 그죠? 근데 이 케이스도 안에 보면 이렇게 락 장치들이 돼 있어요. 이렇게 락 장치가. 이 케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겉에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케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락 장치들이 보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잘못 뜯으면 이게 쭉 나가버리지, 툭 떨어져요. 근데 사실 안에 있는 건 약간 깨져서 관계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좀 해야 되겠죠. 왜냐면 결국은 뒤에 나사가 박히기 때문에 그냥 잘 안 떨어집니다, 이게. 그죠? 근데 이런 락 장치도 가능한 좀 조심해서 뜯어야 되는데, 보통 조심해 뜯어도 락 장치 이런 부분이 좀 깨져요.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도 관계 없습니다. 안으로 숨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관계는 없어요. 자, 이제 케이스 작업 분해를 완료한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딱 분해 작업을 완료했어요. 그죠? 일단 뜯었어요. 자, 이게 이제 1차 케이스 분해 작업이죠. 동영상을 볼게요. 자, 요게 지금 락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잘못 뜯으면 앞에 있는 게 깨져 버려요. 그럼 이게 닿더라도 흔들흔들 되겠죠. 그럼 소비자가
뭐 뒷부분 안 보면 관계 없겠는데 뭐 치다가 이게 덜렁덜렁하지 그러면 뭐 왜 새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하고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죠? 네, 그런 부분을 좀 하여튼 케이스 뜯을 때는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서 뜯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냥 마구잡이 이렇게 막 급해서만 뜯지 말고. 자, 이런 식으로. 요거보다는 아까 나사통이 좋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해를 합니다. 특히 요런 모니터는 관계없어요. 노트북 뜰 때는 굉장히 그 뭡니까 막 스트레스 많이 받죠. 잘 안 뜯어지는 것도 있고 아주 희한하게 좀 돼 있는 것도 있고. 자, 일단은 이제 틈새 공략을 좀 해야 돼요. 그죠? 헤라각 말고 뭐 여러분들 아까 그 틱 같은 걸로 틈새 공략을 한 다음에 그 헤라는 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쇠 재질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뜯어야 되겠죠. 이렇게 쭉 밀면 툭툭툭 하고 나가요. 그래서 요즘 락들이 떨어졌죠. 이런 것들은 사실 관계는 없어요. 그죠? 왜냐면 이 결합하게 되면 안에 있는 거 안 보이죠. 그런 식으로 헤라를 이용해서 이것도 뜯을 때 힘을 가면 이게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이쪽이 이런 게 떨어져 나가는 관계는 없어요. 그죠? 그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잘 뜯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 헤라를 좀 많이 이용하죠. 이 헤라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니터 큰 케이스를 이제 분리를 한 겁니다. 저희가. 이건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수리를 위해서, 그죠? 수리를 위해서 이제 요 부품들을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1차 유형 분석을 했어요. 대충 어느 곳이다. 그러면 어차피 측정하고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분리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품 덮개를 이제 제거를 하고, 여기 지금 방열판 역할을 해주는 이 커버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뜯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나사는 항상 보관을 해야 된다. 요 우리가 뜯을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말이요. LVDS 케이블이 있어요. 보통 이제 28, 29, 30은 요쪽이 VCC인데 요쪽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우리가 유성펜은 이제 잘 지워지지가 않죠. 그런 걸로다가 요게 전면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뭐 어떤 꺽쇠 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옆으로 사선 표시를 한다든가 해서 여기 전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요게 이걸 칠해나지 않았다 좀 헷갈린다 그러면 뭡니까? 패널 데이터 시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요것도 하나의 요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케이블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FFC 플렉시블 플랫 케이블은 좀 이렇게 이게 좀 약해요. 그죠? 약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구부러지면 이게 부러집니다. 끊어져 버려요. 이 앞에 있는 이 패턴들 들고 일어난단 말이죠.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죠. 그죠? 일반 케이블이 있고 이걸 LVDS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이게 FFC 케이블이 있고 일반 케이블이 있어요. 그죠? 그 두 가지 종류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특히 FFC 케이블은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 접촉 불량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특히 이제 LVDS 케이블 같은 건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양쪽에 락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락을 양쪽에 누르면서 그죠? 누르면서 빼야 되는데 초보분들은 몰라요. 이게 락을 누른다는 거 물론 그냥 빼면 안 빼지니까 강제로 뺐을 때는 이게 난리 나죠. 여기는 LVDS 커넥터가 끊어진다든가 뭐 냉납이 안 되든가 아니면 여 케이블이 작살 나겠죠. 그런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무조건. 자, 실질적으로 모양을 보면요. 보통 일반 모니터 케이블들은 요 LVDS 케이블 요런 걸 많이 쓰죠. 그죠? 요런 거. 요런 거는 그나마 나아요. 그죠? 근데 요 끝에 보면 이 락이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요건 지금 락 장치가 안 돼 있죠. 요게. 그죠? 여기 없죠. 락 장치가. 요 락 장치는 이걸 누르고 나서 해야 되는데 요런 거는 그래도 그나마 불량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FFC 케이블이에요. 이게. 요런 것들은 요 부분이 잘 문제가 돼요. 접촉 불량이 많이 나고 이게 이런 노트북에 쓰는 FPC 케이블 그죠? 연성 PCB 같은 게 아니라 그거보다 이게 더 뻣뻣하고 그래요. 잘못하면 끊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요 패턴이 일어나 버려요. 잘못하면 여기가. 그죠? 그리고 이제 요렇게 뒤에 락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렇게. 요걸 누른 상황에서 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게 락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빼버리게 되면 이게 뭐 다 뜯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 락 장치가 있죠. 여기 양쪽에 락이 있죠. 여기 누른 상황에서 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착탈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모르시는 분은 그냥 빼버린다고. 걸려 있는데 빼면 이 깨지거나 LVDS 커넥터가 뭐 손상이 되거나 하겠죠. 그래서 요
FFC 케이블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거 불량도 많이 납니다, 이게.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할 때 요런 것도 요령이다는 거죠. 자, 이제 실질적으로 분해를 하는 거죠. 안에 있는 걸 분해를 해서 이제 1차 유형 분석에서 요 SMP 립스보드 파트일 거다 하고 이제 감을 잡았어요. 일단은 수리하기 위해서는 분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분해될 때 요 LVDS 케이블, 특히 이제 이 FFC 케이블은 좀 조심하자. 잘못하면 꺾입니다, 이게. 그죠? 끊어진단 말이죠, 이게. 자, 실질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보면, 그죠? 육각 렌치로다가 이걸 풀어야 되죠, 그죠? 안 풀어도 하는 게 있지만 얘는 이 샤시에 딱 이 고정이 돼 있어요. AD 보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잘 풀어야 되겠죠. 나사통에 항상 보관하는 습관. 이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이 중요해요. 이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안 하게 되죠. 막 아무데나 방치하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 정정돈하면서, 그죠? 이게 부품이 우리가 이탈되지 않게끔 내가 그런 마음에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게 습관화를 시켜야 되는 거지. 습관화 안 시키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죠? 자, 락을 딱 잡은 다음에 이게 락 장치가 돼 있죠? 여기 양쪽에. 여기 풀어야 되겠죠. 그냥 잡아다니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요런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잘 풀고. 보통 여기 이제 이렇게 알루미늄 테이프로 다 붙여 있는 게 있고, 우리가 캡톤 테이프, 노란 테이프 붙어 있는 거 있다 그랬죠? 캡톤 테이프는 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알루미늄 이렇게 테이프로 다 붙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건 제거해도 관계 없어요.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하죠. 간단하게 뭐 분해할 수 있는 모니터도 있지만은 뭐 제품 종류에 따라서, 그죠? 제조사에서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틀리기 거기 때문에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케이블도 조심하셔야 돼. 이 케이블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 빼면, 강제로 빼면. 케이블 같은 것도 우리가 조심해서 빼야 되고요. 자, 나사 분해할 때도 잊어먹지 않게끔 나사통에 좀 넣으시고.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 분해할 때는 케이스 분해 부분에도 하여튼 조심해서, 그죠? 조심해서 다루자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조심해서 다루자. 그죠? 자, 이제 분해한 이 립스 보드하고 AD 보드죠? 이렇게 분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하고 분해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뭡니까? 그죠? 고장 부위를 단시간에 지그리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기본 지그리는요, 다음 시간에 강의를 연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